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운 거 없이 맨몸으로 자식 셋을 키운 70대 남성입니다. 아이들이 자리 잡고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한숨 돌리려 할 때 느닷없이 병마가 덮쳐왔네요. 그런데 제가 병에 걸린 거란 며느리가 보인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마누라만 감싸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도 며느리와 아들의 눈에서 눈물 쏙 뽑을 만한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비록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어디라도 하소연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가슴속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이곳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충고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구두 닦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 손님을 물색하는 소위 찍스라는 역할부터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워 한참 만에야 손바닥만한 구두방을 열고 결혼도 하게 됐네요. 아내는 제 구두방 옆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여자였어요.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청춘 남녀가 눈이 맞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가 봅니다. 저희는 결혼 후에도 나란히 출퇴근하며 열심히 맞벌이했어요. 아내는 추우나 더우나 어린애를 업고 장사를 했고 저도 손님이 뜸할 때는 아이를 구두방에 데려와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덕에 애들이 중학교에 갈 때쯤에는 소원하던 집도 갖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 도배를 하러 큰아들을 데리고 이사갈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도 보여주고 잔심부름도 시킬 요량이었죠. 그날 아내는 집을 둘러보다 새삼 감격했는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저까지 눈시울이 붉어져서 괜히 밖을 둘러보는 척 마당을 서성거렸네요. 하지만 평소 어려운 집안 형편을 못마땅해 하던 큰아들은 기뻐하는 제 어미를 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작 이런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친구들은 다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엄마가 이사한다고 하도 좋아하길래 기대했다 괜히 실망만 했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잖아. 더 이상 여기저기 이사 안 다녀도 되고 뭣도 마음대로 박을 수 있어. 남의 집 지하에 새 들어 사는 것보단 이 집이 훨씬 넓고 좋잖니? 지금 집은 그래도 부잣집이잖아요. 우리가 새방에 사는지 그 집 안채에 사는지 친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대문에서 나오는 거 보고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낡아빠진 집에 들락거리다 누가 보면 어떡해요. 도배고 뭐고 전 이런 집으로 이사 오기 싫어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들어보니 큰애는 자기가 집주인 아들인 양 오해하는 친구들을 속여왔던 것 같더군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전에는 큰 양옥집 지하나 뒷방에서 새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속도 모르는 아들의 철없는 말에 아내는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조금 전까지도 기쁨에 찼던 아내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들을 쫓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지하방에서 혼자 계속 살아. 으름장 놓을 걸 놔야지. 엄마가 이 집 마련하느라 여름에도 시원한 옷 한 벌, 겨울에도 따뜻한 잠바 한 번을 못 사 입었어. 장남이라는 게 오늘같이 좋은 날 그렇게 못난 소리를 해야겠어? 제가 험악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자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진 않았습니다. 늘 마음 좋은 제 어미만 만만한 투정의 대상인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나이가 좀 먹으면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였어요. 그때가 진로 상담을 할 시기인지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 오라고 연락하셨더라고요. 아내는 몇 벌 없는 외출복을 고르고 골라 단장했어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잘 발리지도 않는 립스틱까지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다녀온다길래 제가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앞에 데려다 줬네요. 한데 아내가 교문 앞에 내렸을 때 마침 친구들과 내려오는 아들이 보이더군요. 그러자 아내가 반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본 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 바람에 뻘쭘해진 아내가 붉어진 얼굴을 하고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해야 했죠.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아들은 어이없는 말로 답을 했습니다. 너 아까 엄마가 손 흔드는 거 봤지? 못 봤다고 할 생각하지 마. 아빠가 분명히 네가 엄마 보고 놀라는 거 봤으니까. 네, 봤어요. 근데 왜 모른 척 했어? 엄마가 너희 학교 가본다고 얼마나 들떠서 나갔는지 알아? 친구들이 엄마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 사거리에서 리어카로 떡볶이 장사하는 아줌마라고. 아줌마가 꽃단장하고 학교에 왔다고 키득거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 엄마라는 말을 해요? 엄마는 옷이며 화장이며 그게 뭐예요? 무슨 시골 할머니도 아니고 쪽팔려서 진짜. 뭐? 너 이 자식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가 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다 너희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부모가 창피해서 모른 척을 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애비가 길에서 쓰러져 죽어도 나 몰라라 하겠구나? 구두 닦는 아비가 창피해서 어떻게 병원에라도 데려가겠니? 그러게 학교에는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부모님 바빠서 못 오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바빠서 안 된다고 하셨으면 될걸. 뭐? 너 곧 죽어도 잘했다는 거야? 어서 엄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들은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고집스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한숨을 쉬며 저를 말리더군요. 나도요.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봐요. 옷이라도 제대로 좀 갖춰 입고 갈걸. 아내의 말에 저는 더욱 열이 뻗쳐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억지로 짧은 사과 한마디만 던지고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저는 아내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발 큰애한테 쩔쩔매지 좀 마.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다고 맨날 죄인처럼 죽어지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럽디다. 돈 없는 부모는 죄인이라고요. 호강도 못 시킬 거 뭐하러 나와서 고생시키냐고 제 부모한테 악을 쓰던데요. 그래도 큰애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사람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드라마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없이 자랐다고 어디 부모 원망했어? 둘째랑 막내가 큰애처럼 저래. 저 녀석이 못돼 먹은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저러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테니 그때는 당신도 말리지 마.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아내 때문에 큰아들을 나무랄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내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슬픔을 추스르고 이내 다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건 생전에 아내가 자주 했던 말 때문입니다. 아내는 버릇처럼 통장을 꺼내 보여주며 이런 말을 했더랬어요. 나는요, 이 통장에 돈을 잔뜩 모아서 애들 결혼할 때 꼭 힘이 돼줄 거예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 애들만은 그런 고생 안 하게 우리가 뒷받침해주자고요. 쿵도 야무지구먼. 대학까지만 가르치면 부모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어디 우리 마누라가 돈을 얼마나 모았나 한번 볼까?
아니, 당신 이렇게나 많이 모았어? 새 녀석 시집장가 보낼 때 한미천 떼주려면 그걸로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그러니 더 열심히 벌어야죠. 눈 감기 전까지 내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아내의 통장에는 그 시절에 자그마치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내는 그 통장과 자식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린 거죠. 저는 그때 들은 말을 아내의 유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악바리처럼 일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운동화를 많이 신고 구두도 수선해서 신는 사람이 없다지만 예전에는 구두국 가려고 줄까지 서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생활비와 애들 학비 벌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기동량으로 정보를 얻어 주식에도 투자했는데 결과가 꽤 만족스러웠어요. 구두방에 오는 손님 중에 증권사나 은행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겨준 돈을 차곡차곡 불려 몇 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착한 둘째와 막내는 대학에 들어가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 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큰아들과는 다르게 다른 자식들은 살갑고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큰아들처럼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제 부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학교가 끝나면 구두방으로 달려와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자랑하곤 했네요. 하지만 큰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 방해된다며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졸업하고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또 몇 년을 제 뒷바라지로 살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덕에 큰아들은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 사회생활 3년 차에 결혼한다며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며느리감은 평범해 보였지만 세심한 표정 때문인지 괜히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예비시댁에 왔음에도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는 태도가 어쩐지 보통 내기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초면인 저를 보고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님, 구두방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요즘 손님이 오긴 와요? 주변에 보니까 다 없어졌던데요? 그나마 있는 것도 구두 고치는 것보다 상품권 거래나 가끔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괜히 안 되는 일에 기운 빼지 마시고 다른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내가 평생 한 일이 구두 만지는 건데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니? 차라리 그거 남한테 넘기고서 공공근로라도 알아보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로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구두방 아버님 소유는 맞는 거죠? 그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라 난 임대료랑 도로 점용료를 내지. 에게, 그럼 아버님 가게가 아닌 거네요?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눈만 껌뻑거릴 뿐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첫인사 온 시댁에서 그렇게 대놓고 시아버지의 재산 상황까지 참견하는 예비 며느리는 세상에 또 없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제 짝을 보고도 말조심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네요. 그날 아들이 여자를 데려다 주러 나간 뒤 막내 아들이 저를 보며 채근하듯 물었습니다. 아빠, 큰오빠 그냥 결혼시킬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요. 대뜸 그 가게가 아빠 거냐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작은 오빠는 어땠어? 나도 별로야. 시댁에 인사 오는 사람이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형도 그래. 여자가 뭘 모르는 것 같으면 같이 상의해서 과일이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자식들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 가족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질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큰아들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꼭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게 됐죠.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될 정도는 아닌지라 그냥 져주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제 눈에 안경이니 저 좋은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장남이고 첫 혼사이니 무리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쓴 건데 아들내외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루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온 큰아들이 볼멘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금액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집은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 돈으로는 변두리 낡은 아파트나 간신히 사겠던데 거기서는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도 직장 생활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애비한테만 기대지 말고 네가 모은 것도 좀 보태야지. 온종일 구두굽 갈아가며 평생을 모은 돈인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방법이 없다. 말단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요? 아등바등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인데 저 말고 다른 애들 결혼 자금도 모아놓으신 거 맞죠? 그럼 제목만 주지 마시고 둘째랑 막내 결혼 자금까지 저한테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럼 너희 동생들은 어쩌고? 막말로 둘째는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월급이 공무원하고 비교가 돼요? 쟤는 지금부터 몇 년만 착실하게 벌어도 자기 앞가림할 정도는 모으고도 남아요. 어쩌면 벌써 다 모아놨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막내야 여자잖아요. 자기 월급만으로도 혼수 마련할 정도는 충분히 될 텐데 대체 뭐가 걱정이세요? 원래 모든 장남한테 더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모르세요? 아마 다른 집 혼사도 다 마찬가지일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된다. 똑같은 자식인데 장남이라고 너한테만 다 몰아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지 말고 좀 부족하면 대출을 알아봐. 둘이 맞벌이 하는데 대출도 잘 나오겠지. 그러자 그때까지 아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잔뜩 인상을 쓰며 입을 열었어요. 당연히 대출도 알아봤죠. 요즘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는 멀쩡한 집은 꿈도 못 꿔요. 저희 부모님도 원호 씨가 장남이라 기대 많이 하셨는데 변들이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이 결혼 없자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라는 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 아껴놓은 돈 달라는 듯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보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런지아에 거절해버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얌전하게 포기하고 돌아설 애가 아니더군요. 퇴근길에 거의 매일 찾아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더 받아내려고 혈안이 됐더라고요. 결국 그런 모습에 저보다 먼저 손을 든 건 둘째와 막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큰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생떼에 시달리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와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두 아이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작은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혹시 정말 저희 주려고 모아놓은 돈 있으면 그냥 그거 큰오빠 줘버리세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줘버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 돈 주셔도 받을 생각 없었어요. 이제 구두방에 손님도 없고 아빠도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노후자금 하셨으면 했거든요. 근데 큰오빠 하는 꼴이 하도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보겠는 거 있죠? 그 돈 그냥 줘버리고 마음 편하게 결혼시키세요. 둘째, 너도 같은 생각이라고? 네. 마음 같아서는 줬던 돈도 다 뺏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형이잖아요. 저희가 이 정도 양보하면 자기도 뭐 느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저랑 막내는
저희 앞가림할 정도는 모으고 있어요. 저는 사려 깊은 두 아이를 보며 눈시울까지 붉어지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큰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머지 돈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가씨, 도련님, 고마워요. 대신 저희가 결혼해서 두 사람 못까지 아버님한테 효도할게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통장을 탈탈 털어 3남매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싹 쓸어간 큰아들 내외는 결혼 후부터 안면을 싹 바꾸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만 삐죽 내밀고 제 생일이나 아내 기일에도 오지 않는 게 다반사였네요. 그나마 간간히 찾아오던 것도 며느리가 임신한 후에는 아예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평소에 곱지 않던 아들 내외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았다고 하니 대견하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는데 이웃상인이 조언을 해줬어요. 요즘 애들은 다른 거 말고 돈을 좋아합디다. 나도 큰애 때는 애기 침대도 사주고 유모차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돈으로 줬더니 그게 제일로 좋대요. 그니까 괜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요. 그래서 저도 산부인과에 찾아가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애한테 필요한 거 사주도록 해라. 어머, 아버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필요한 게 잔뜩 있어서 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마뜩잖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는 제가 돈을 줄 때만 한껏 들뜬 목소리로 웃어 보였던 것 같네요. 물론 손주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또 손주 보러 갈 날을 기다렸지만 아이가 돌이 다 되도록 부르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애가 그동안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가면 안 되겠니? 네 동생들도 궁금해하는 눈치야. 이제 좀 있으면 돌인데 공무원들은 돌잔치 안 하는 분위기라며?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네? 사실은 집사람이 애 낳고 산후우울증이 왔는지 요즘 무지 예민해요. 그래서 집은 좀 그렇고 제가 나중에 상황 봐서 한번 데리고 갈게요. 그래도 너 결혼하고 우리 식구들이 신혼집 구경도 못 해봤잖니. 이 기회에 애도 보고 집 구경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집이라고 코딱지만 해서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무튼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저 지금 민원이 나서 바쁘거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또 하염없이 아들의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막내가 결혼하겠다고 나섰어요. 딸은 중견기업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했더라고요. 사실 조용히 만나오던 두 사람이 결혼을 서두른 건 사위의 해외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 중국으로 떠나버렸죠. 딸이 떠나고 나니 3남매로 북적이던 집에 둘째 아들과 저만 남게 됐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막내가 떠나자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은 저는 갖가지 검사 끝에 의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받게 됐네요. 파킨슨 병입니다. 치매 다음으로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뇌질환이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미 예전부터 많이 진행된 걸로 보이네요. 일단 약물 치료 받으시면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도 시작해보시죠.
한번 치료받아서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 잘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의사의 말에 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도 심해지고 걷는 게 불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다정한 둘째 아들이 있어 다행이었네요. 아들이 집안이라는 사람도 불러주고 주말이면 투박한 손으로 부축해서 산책도 시켜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투병을 시작했어도 큰아들 내외의 무심함은 여전했습니다. 가끔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못 올 곳에 온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앉은 며느리를 보면 얼른 가라는 말만 나오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2주 정도 해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다른 팀원들만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서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래서 형한테 부탁했어요. 아주머니도 6시면 퇴근하셔야 하는데 밤에 혼자 계시는 게 영 불안해서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형네 집에 가 계세요. 제가 내일 공항 가기 전에 모셔다 드릴게요. 뭐? 아니,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니까. 아예 못 거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저녁 몇 시간을 못 버티겠니? 어떤 사람들은 진단받고도 똑같이 일한다더라. 나야 손이 떨리니 일을 접은 거지만 다른 일상생활 정도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가끔 어지럼증도 있고 주물러드리지 않으면 아침에는 팔도 잘 못 움직이시잖아요. 무엇보다 저번처럼 화장실에서 넘어지실까봐 겁나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한 집에 있는 게 영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었지만 제가 고집 부리면 둘째가 일하는 내내 신경 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아들네 집으로 향했네요. 한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작은 방 깨끗하게 치워놨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그래. 애도 있는데 신세를 져서 미안하구나. 아직 나 혼자 거동은 할 수 있으니 그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다. 신세라뇨. 아들 집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제가 일하느라 정신없고 애 낳고는 예민해져서 집에 한 번 모시지도 못했네요. 오신 김에 푹 쉬다 가세요. 그 말을 들은 둘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밝은 얼굴로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섰습니다. 한데 둘째가 떠나고 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금세 어둡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평소에 쌀쌀맞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내 문화센터 수업 있어서 이만 나가봐야 돼요. 점심 챙겨놨으니까 드시고 문단속 잘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쌩하니 나가버리고 해가 저물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챙겨놓은 점심은 먹었지만 냄새나는 그릇을 그대로 두기가 못해서 조심조심 설거지도 해봤어요. 손이 떨려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가만히 있으려니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텅 빈 집에 멍하니 누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큰아들은 일이 바쁜지 퇴근이 늦었고 오전에 나간 며느리도 아들이 퇴근할 때 같이 들어왔더군요. 그래도 아들네 집에 가면 손자도 마음껏 안아보고 둘러앉아 저녁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더랬죠.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식구들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딱 자기 할 일만 하겠다는 듯 밥만 챙겨주고 나가기 바빴어요. 그마저 며칠 지나자 귀찮아졌는지 편의점 도시락이나 분식집에서 사온 김밥이 올려져 있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숨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조심조심 집 앞에 나가봤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걷다 쉬기를 반복하니 다 늦은 저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 아예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투병을 시작한 후로 손떨림이 심해져서 밖에서 밥을 먹기가 좀 불편했어요.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이상하게 추어탕이 자꾸 생각이 나 큰 맘을 먹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아파트 상가에서 추어탕 가게를 본 것 같아 거기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아들에게 연락했네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장해 가기로 하고 추어탕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아들네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서려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 아버님 냄새나. 이번에 집에 가시고 나면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가뜩이나 손에 구두향 냄새가 잔뜩 배었는데 거기 노인네 냄새까지 나니 곁에 가기도 힘들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해서 빠지지도 않잖아. 저런 냄새가 입을 빤다고 없어지려나 몰라. 냄새나고 손도 덜덜 따면서 애는 왜 그렇게 안아보고 싶어해? 그래도 둘째가 돈 줬잖아. 그거 받아서 자기 그동안 노래 부르던 명품백 산다며. 노인네 밥 챙겨드리는 걸로 200이나 받으면 쏠쏠하지.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해. 어차피 다음 주면 가실 텐데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집에도 못 있고 애 데리고 매일 밖으로 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런 건 도련님이 먼저 알아서 좀 챙겨줘야지. 내가 꼭 내 입으로 돈 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 돼? 육아휴직 때문에 쪼들리지만 않았으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짓 안 했어. 밥도 마음 편하게 못 먹고 매일 사 먹느라 남는 것도 없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00은 불렀어야 하는 건데. 내일은 또 어딜 나가야 돼? 지겨워 죽겠어 정말.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 그러게 그냥 아버지는 따로 차려드리고 밥은 집에서 먹자니까. 매일 저녁 외식하느라 돈이 깨지긴 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다 같이 먹자고 나서면 그 덜덜거리는 손으로 음식 다 흘리는 거 보면서 밥이 넘어가겠어? 거기다 냄새는 어떡하고. 난 아버님 옆에만 가도 역해서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아, 그러게 노인네. 왜 이렇게 자식들을 힘들게 하냐. 남들처럼 빵빵한 퇴직금이 있기라나.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많나. 강남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기랬냐. 몸 만족스럽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말년에 병까지 걸려서는. 그만하고 현관이나 닫아. 모기 들어오겠어. 아무리 냄새 나가라고 문 열어놓으면 뭐해. 아버님 들어오시면 도로아미 타버린걸. 저는 아들 내외의 말을 듣다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치가 떨려 숨까지 가빠왔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벽을 잡고 서 있는데 큰아들이 문을 닫으려고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더듬거리며 물었죠. 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까부터 있었다. 왜? 혹시 너희가 동네 떠나가라 떠드는 소리 들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냐? 오냐 그래, 다 들었다. 내가 팔다리가 고장났지 귀는 아직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날 받아준 게 돈 때문이었다 그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 둘째가 억지로 송금을 했더라고요. 사실 아직 애도 어린데 저 사람이 병든 시아버지까지 돌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 형수한테 신경을 좀 쓴 모양이에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이 제 부모 돌보는 게 돈 달라고 할 일이냐? 거기다 넌 장남이라고 동생들 결혼 자금까지 싹 쓸어 갔잖아. 그러면서 낯짝도 두껍게 어디 동생한테 애비 돌보는 돈을 달래? 아르바이트?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 돌보는 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냐? 아버지,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그러세요.
자식은 저지 저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밥 얻어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난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한테 평생 번 돈을 다 줬냐? 내 자식은 넌데 왜 남의 살집까지 내가 사줘야 돼?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당연히 저랑 결혼했으니까 집은 아버지가 사주시는 게 맞죠? 그래? 그럼 당연히 너랑 결혼했으면 나도 자기 부모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부모라고 뭐든 뺏어갈 때는 눈에 불을 켜더니 돌봐야 할 땐 생판 남이라는 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웃이 듣든 말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쫓아나와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버님, 다정하게 왜 이러세요? 이러다 신고 들어가요. 몸이 안 좋아 혼자 계시지도 못한다는 분이 기운만 펄펄 하시네요. 그래. 그러니 내가 혼자 못 있을 이유가 없지. 어차피 설거지도 내가 하고 그깟 편의점 도시락쯤이야 얼마든지 내 손으로 사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눈칫밥 먹으며 더는 이 집에서 버틸 이유가 없어. 당장 나갈 테니 너희도 나 봐준다고 받았던 돈이나 환불해줘라. 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불이라뇨? 2주 봐준다고 200이나 챙겼다면서. 그러니 반은 내놓으란 말이야. 난 지금 바로 나갈 테니. 진짜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발. 네 처가 애써서 환기까지 했던데 냄새나는 내가 들어가서 또 공기를 더럽히면 되겠냐? 그러니 내 짐이랑 남은 돈은 네가 알아서 보내라. 난 니만 나갈란다. 그러자 큰아들이 달려나와 팔을 잡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냅다 소리쳤네요. 너 아까 그랬지? 애비가 능력이 없어 일을 관두고도 퇴직금 한 푼이 없고 강남 아파트도 한 채 못 사줬다고. 그래, 애비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 너희한테 더 못해준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이젠 너 같은 자식한테 더 줄 게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너희 같은 것들은 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야.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이걸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끝난 걸로 생각할 테니 너희는 나 죽어도 올 생각 마라. 그러면서 말리는 아들을 뿌리치고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아들도 따라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택시를 잡아타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들보다 걷는 게 힘이 들고 쉽게 지치긴 했지만 목표가 생기니 오히려 힘이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큰아들 내외는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이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은 홀로 집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네 집에 모시러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 간다고 고집을 부리셨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네가 형수한테 돈 보냈다며?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뭐하러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아직 괜찮다고 했잖니? 죄송해요. 암만 생각해도 밤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걸려서요. 형이 아무리 차갑고 형수가 대면대면하게 굴어도 남보다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워낙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받은 만큼은 군소리 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아버지 속 많이 상하셨어요. 아니다.
그 덕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주 확실하게 알았다. 네? 어떤 일 말씀이세요? 아들은 제 계획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그래. 내가 다 알아봤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모르는 척 지켜보기만 하거라. 아버지, 그러다 건강 상하시면 어쩌려고요? 아니다. 내가 이번 일을 끝내야 속이 뻥 뚫릴 것 같아.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애비를 위한 일이야. 내가 50년 넘게 남의 발냄새 맡아가며 번 돈을 그런 인간들한테 낼름 다 준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아들은 저의 결연한 의지를 보더니 더 이상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큰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애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실언이 나간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제가 천벌을 받아도 싸죠. 근데 정말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오해?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해? 이제 너희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 제가 금방 마음에 돌릴 것 같지가 않자 말없이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원망 어린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자식이 부족한 건 부모가 이해하고 감싸주셔야죠. 막말로 절 이렇게 키운 건 아버지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자식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것도 준 돈을 도로 뺏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너무하셨어요. 아버님, 저희한테 효도받으려고 집 사주신 거예요? 무슨 부모가 그런 조건을 달고 집을 사줘요? 누가 너희한테 효도하라고 하지? 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사람이야. 너희한테는 그런 거 아예 바랄 생각도 없으니까 군말 말고 돈이나 갚아라. 너희가 차용증을 썼으니 난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냐? 아버님, 그 차용증은 그냥 형식상 작성한 거잖아요. 나중에 증여세 나올 수도 있으니 빌려주는 것처럼 하려고 한 거 잊으셨어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식 뒤통수를 칠 수가 있으세요? 자식은 부모 뒤통수 쳐도 되고 부모는 그럼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변호사 찾아갔더니 차용증 써놓길 아주 잘했다더라. 그거면 얼마든지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던데? 그래도 너희한테 먼저 통보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친절하게 편지기를 적힌 내용 증명 보내준 거다. 그거 받았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서 돈이나 마련해보지 그러냐? 잘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아들내외에게 돈을 주며 차용증을 받아뒀습니다. 집을 사면서 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듣고 형식적으로나마 서류를 작성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둔 상태였죠. 제가 돈을 증여해준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이었다는 걸 남겨두려 한 겁니다. 그래야 증여세가 나오는 걸 피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땐 그 서류가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었네요. 하지만 장남내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빌고 또 빌었어요. 그래도 저는 굳게 먹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죠. 결국 기겁한 두 인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게 가져간 돈을 갚기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들은 얼마든지 돈을 더 융통할 수 있는 상태였더군요. 하지만 굳이 그 대출을 마다하고 동생들 몫까지 내놓으라 졸라댄 거였어요. 자기들이 떠안게 될 이자 부담이 싫었던 거겠죠.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큰아들
형제들에게서 돌려받은 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챙겨줬던 둘째 아들과 외국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막내딸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식들은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막내 결혼할 때 제대로 혼수도 못 해줘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 그땐 어차피 해외 나가야 돼서 필요 없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집을 구하고 있잖니. 이 돈 보태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둘째는 그 돈으로 오피스텔 하나 알아봐서 독립해라. 이제 이 애비 그만 신경 쓰고 너도 편하게 네 인생 즐겨. 그래야 더 늦기 전에 여자도 만나지. 애비 몸 더 굳기 전에 결혼식장에는 제대로 걸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어차피 이 집도 처분하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왜 팔아요? 작은 오빠는 오피스텔로 나간다고 해도 아빠는요? 나 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부쩍 증상이 심해지더니 이제 왼손도 떨리기 시작해. 그래서 나도 간병인 쓰면서 병원에서 주는 밥 먹으며 편하게 살고 싶다. 아버지, 저희가 있는데 왜 병원에 들어가세요? 아버지 정도면 아직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네? 이미 마음 정한 일이야. 큰 고모 입원한 병원 가봤지? 거기가 의료진도 좋고 재활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다더라. 나 같은 파킨슨병 노인들이 많이들 입원하나 봐. 거기 들어가면 재활도 하고 간병도 해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애비 소원이니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집 팔면 그 돈 통장에 넣어두고 병원비로 빠져나가게 할 생각이야. 너희는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다 해놓고 가려고 알아봤다. 이런 말에 두 아이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해 열심히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손이 많이 떨리는 관계로 이 사연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보내게 됐네요.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소원이라면 휠체어 타는 신세가 되기 전에 둘째 아들의 결혼식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